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그 마지막 순서 신뢰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대담.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인천국제공항 사장도 보훈 인사 논란이 있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앉히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오픈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국민들에게 오픈하지도 않았고, 노사에서 그분을 사장으로 앉히는 거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소통 불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하고 많이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보훈 인사 이런 걸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대국민 참여 토론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뉴스나 보면은 싸움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불통이 안 좋다, 뭐 소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안 하시니까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와닿지도 않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1차적으로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공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은 신뢰라는 주제를 갖고 정치 분야의 출구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터진 인사잡음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개월 동안 개점 휴업한 국회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혁신을 모토로 내건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당내 개파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과연 정치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함께 얘기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민주당 총재셨죠.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그리고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임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두 분은 예전에 감방 동기생이셨죠? 그래서 예, 구치소 감옥 그죠? 동창입니다. 그죠? 예.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두 분 다 예. 감옥에 계실 때. 1979년인데 예. 저는 YH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고 한 총재님은 막 긴급조치 예. 때문에 감옥에, 우리 마주보는 방에 살았는데 재밌었어요. 예, 통방도 하고 매일 했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만큼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네, 시간이 네. 흘러가지고 사실 뭐 독재의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뭐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지만 뭐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는 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뭐 어제 그저께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었고 또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도 있었는데 보기는 과거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립도 하고 야당 의원들이요,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어제도 뭐 서로 덕담을 나눴다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좀 보기는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예, 작년하고는 좀 판이하죠. 예. 그런데 야당은 그렇습니다. 그때
여야 간에 또는 정부하고 관계에서 쟁점이 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제 같은 때는 이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내가 투표 안 하고 아무리 못마땅해도 말이죠. 그건 이 대외적으로 이 국가를 대표하고 하는 원수기 때문에 그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지. 예. 대통령의 모든 것에 말입니다. 찬성해가지고 예의를 갖춰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주고 또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런 데에서 이번 야당의 자세는 보기에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글쎄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 화기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애매해서 화기애매한 분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 국회 연설 한 것도 잘했죠. 옛날에 총리가 대독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나가서 연설한 거 그것도 잘했고 또 끝난 다음에 여야 대표 만난 것도 이제 잘했는데 만난 것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야당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의제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 단지 방산 비리 문제만 반응이 있었다. 사실 그 야당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든 그런 자리에서라도 대통령께서 무슨 야당 지도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으셨다. 신중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잘했는데 조금 더 그 알맹이가 있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처럼 한 자리에 만났는데 국민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도 주고 희망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신문 보도에 보면 무슨 농담한 얘기 무슨 우스갯소리한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예. 글쎄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 저런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대표 연설하는데 옛날처럼 고성과 야유가 있질 않았다.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하고 들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인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집권 여당 대표의 그 대표 연설 내용 중에 지금 현안으로 되어져 있는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연이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이 카카오톡 이것 때문에 지금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신문 보도를 보니까 자동차 어디 다니는지를 전부 감시한다는데 국민들이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 총재님이랑 저도 고생을 좀 했지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공포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권당 대표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뭔가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대표 연설을 해야지. 이거는 여의도는 아무래도 딴 나라 같아요. 이게 국민들의 현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딴 나라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야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민심을 아는 거냐, 우리 현실을 아는 거냐,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민심과 유리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민심과 유리되면은 정치의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없는 것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지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정치의 본연의 기능이 갈등의 조정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유리되고 시각이 동떨어져 있고. 근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갑 대표님께서는. 예,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당은 말입니다. 권력을 잡은 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을 차지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그 행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그걸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업적을 가지고 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야당은 그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건데 훌륭한 정부가 되고 훌륭한 여당이 되는 건 또 훌륭한 야당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또 역으로 훌륭한 야당이 존재하는 것도 훌륭한 여당일 때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여야 간에도 그러고 여당 내 행정부도 그러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 그 개혁 가지고 말이죠. 행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은 사전에 이 행정부하고 여당이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당은 충성스러운 야당일 때 훌륭한 야당이 되는데 국민의 편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야당이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 것은 그건 국민을 위한 야당이 아니죠. 근데 어제 그 연설도 보면은 명확하니 이제 이 구분이 되죠. 이 여당하고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얘기한 거 예를 들면은 연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저희 무슨 그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야당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헌 얘기 나오는데 여당 내에도 개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톱 이슈 가지고 얘기하고 그 외의 문제는 야당이 말입니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런 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소홀히 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히 봅니다. 양당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이 양당을 선호하니까 1당 아니면 2당이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예. 거의 다당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소비하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회사가 경쟁해야 품질이 나아져요. 그리고 소비자는 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할 때 보면은 여당 아니면 야당, 1당, 2당이 언제든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고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2등을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정말로 여당이 제안한 그 정치 개혁이 제대로 의지가 있다면은 이번에 그런 이 개혁을 통해서 정치의 그 틀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명주 목사님. 그 정치권이 국민들의 그런 아픔이나 우리 사회의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와 동떨어진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 마치 지금 이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국민들은 등이 가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리 긁고 앉았거든요. 엉뚱한데 긁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당을 보면 벌써 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누구냐. 아니 그렇죠. 대통령 지금 시정연설하러 가시는 날 어떤 계파 여당의 어떤 계파가 모여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무슨 반기문이다. 이거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등 가려운데 다리 긁는 격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면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구성했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야당은 계속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계속 비상상황입니다. 비상상황이죠. 예. 비상상황이에요. 예. 뭐 20% 미만 받는다니까 야당이 제1야당이 뭐 10몇 프로 받는다는 게 비상상황은 비상상황이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자기들의 지지가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개파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전당대 내년에 있을 전당대에서 당권을 잡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가 그러니 무슨 뭐 국민들이 백성들이 뭘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죠. 자기들 그저 정권 잡는 일에만 권력 잡는 일에만 개파 무슨 뭐 자기들 자리 유지하는 일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이 자리 유지. 그런데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임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면 카톡이라 문제라든지 CCTV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 어떤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부 쪽에 가진 불신의 근본적인 기저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대표님께서는. 저는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그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뭐 그 대국민 그 공약도 있고 또 선거 때 공약도 있고 이 취임 이후에 또 이 시정 방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딱 이거 완결됐다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5년 내에 완결하면 되겠죠. 그런 데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50% 가까이 인기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국민들한테는 말이요. 정말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됐다 하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여당 관계라든지 야당 관계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물론 이 전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슬기롭게 끌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엊그저께도 이 국회에서 여야 영수들 뭐 같이 대통령과 회담했지만은 그런 것은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서 모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토의하다 보면은 의견 대립도 있지만 합의된 것도 나와요. 그럼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만 있지 싸우다가 말이죠. 이 정돈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대통령이 꼭 미국의 제도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요. 이 주례 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원 의장하고 상원 민주당 공화당 원내 총무하고 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 대통령 때는 매주 화요일 아침을 같이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미국 전체 이 문제를 상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 대립이 있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가서 이제 발표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가서 대립이 있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중단하지 않고 야당이 반대할 때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이요. 어쨌든 이 국가 책임자니까 아쉬운 입장에서 야당을 달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야당 많이 해봤지만 야당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이나 또는 대통령 만나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왔단 말을 당회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돼.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안 하면 뭐 하라고 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고 합의 없이 가면은 오히려 동조하고 왔다고 하니까 빈손 주고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합의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세월호법도 이제 타결되는 것 같고 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예산 통과 문제 이런 거 말입니다. 그걸 전부 터놓고 같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이 원하는 것도 여당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우리가 서로 교환해서 이거 타결을 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하고 여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똑같은 사안 가지고 말입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당한 이런 문제를 여야 간에 줘가지고 이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말이죠. 이 소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슬기롭게 정치를 끌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명진 목사님께서는 이제 윤리위원장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온갖 윤리에 관련된 정치들 윤리에 관련된 문제를 다 다뤄보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4부에서 좀 여쭤보고요. 이런 문자들 오셨습니다. 1223님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가 안 보여요. 출구는 고사하고 비상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좋은 학교 동기십니다. 5788님
두 분이 국회로 들어가시면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4부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 한 분을 선정해서 오페라 오텔로 티켓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4부 순서는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랜.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랜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랜. 예, 4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출발 새아침 가을 개편 특집 대담.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오늘은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구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그리고 민주당 총재셨죠,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왜 안 된다는 거죠? 널세면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예, 4부 순서 시작을 하죠. 저희가 3부 마지막에 제가 임명진 목사님께 윤리위원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윤리 문제 참 별별 걸 다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르고 중간으로 들어가면 어떤 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옆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 글쎄, 이게 기득권 내려놓기는 그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고 지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혁신하는 일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얘기. 뭐, 저는 종교인이지만 종교인도 그거 못 합니다. 이거 사실은 타의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쇄신된 거는 자기들 스스로 쇄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19 때도 우리가 보면, 그 시민혁명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었고, 또 6월 항쟁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었고, 한 번도 이게 자기들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데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지금 뭐 쇄신위원회, 정치쇄신위원회 만들고 뭐 또 선거 때가 되면 뭘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저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혁명 외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지금 선거구제 다시 만든다. 절대로 지금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해가지고는 저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저거. 외부 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뭔가 그래도 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무슨 내부 사람이 하는데 윤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나 뭐 되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깨끗해졌느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 혁신이라는 거는 정치의 혁신이라는 건 결국은 이거는 국민들의 힘으로만 이게 가는 거다. 이게. 네?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다. 반망한 거다. 그러니까 뭐 공천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 쇄신 지금 뭐 마찬가지고 저는 다 그 정치 쇄신 맡은 사람들이 자기에 관계되는 일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치 쇄신은요. 하나갑 대표님. 최종적으로 법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요. 국회 통과할 때 수정을 하고 자기네 이 권익을 위해서요. 손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변호사에 관련된 변호사 권익을 위한 말이죠. 그런 법에 손해난 거 있으면 절대 통과를 안 시켜요.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권익을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국회의원이고 전부가 이 양심 선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얘기한다. 그럼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생각할 때 정말로 부끄러워요. 어쩔 때는 그 민원인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고 제가 국회의원 지낸 선배여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뭐 부탁하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끝나버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 세계 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 사람들 좀 이 속된 말로 버릇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투표로 말이죠. 예, 투표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약속 안 지키고 공약 안 지키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말이죠. 자기 권익을 위해서 일한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말이죠. 여담 선거 때 투표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그걸 이 행사할 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투표 성향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그 당에서 나온 사람 무조건 표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천 받는데 박 터지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데 박 터진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데 국민들이 이젠 그런 식의 투표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누가 국민을 위해서 또 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 가서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실행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그런 국민의 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이런 버릇을 고치지 1000만 번 약속해도 지난 대선 전에도 저 야당에서 강원도 가가지고 그 추운 날 말이죠. 세비 얼마 깎겠다고 해놓고 지금 말도 없잖아요.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 요다음에 투표할 때 말입니다. 투표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비를 깎기는커녕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보너스도 받았는데 해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그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요다음에 당 공천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 세비 깎으려고 했을 겁니까? 그래 국민이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네, 한 대표님 말씀이 지금 선거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해야 된다. 그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당선되는 그 선거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그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당 구조 말씀하셨고 지역 구조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당에서 공천하면 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당에서 공천하면 되는데 사실 아니 투표에 선택권이 있어야지요. 선택권이 있어야 뭐 투표를 해서 뭘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거 근본적인 문제지만 현재로는 시민들의 압력이에요. 결국은. 여론이에요. 그리고 언론과 함께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저는 국회 개혁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민들 움직임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야 편이 아니라 공정한 편이었어요. 공정한 입장에서 이 선거를 감시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민단체도 전부 정권 왔다 갔다 하니까 여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공정한 시민단체가 없는 거예요. 좀.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선택이 폭이 지금 양당제니까 그래요. 다당제가 되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뭐 헌법 개정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다당제로 말입니다. 이 국민의 의사를 다방면에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당제 그 개파를 아예 당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주 목사님. 네. 아예 그럼 다당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개파라는 게 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있어야죠. 개파라는 게. 그러나 그 개파가 인물 중심의 계보 중심의 그런 그 개파가 아니라 정책 중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 뭐 개헌 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음성적으로 개파 중심의 인물 중심의 개파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그런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개파 만들지 말라고 그래봐야 개파 해체 선언해봐야 당장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역시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럴 까닭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의견이 있는 건데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 좋은데 그게 정책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제도권 안으로 수렴하는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위해서요. 제도가 필요한 게요. 공천 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당에서 결정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제야에서 공천하는데 관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내 공천 안 하니까 공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에서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제야분이 와도요. 당 수뇌부하고 조절해가지고 공천합니다. 그러니까 수뇌부 의견대로 되는 건데 공천권을 지역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공천권을 내 지역에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 올라왔을 때도 어느 게 공천 따는데 유리한 쪽 줄 서는 게 아니라 정책 가지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결의 장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 지금 이 정당이 모든 국회의원을 당론으로 묶어놓은 게 말입니다. 이거 공천제도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공천제도 바꿔야 되고 지금 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해서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 선거구도 이제 제가 볼 때 조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내리 속에 한 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그 신뢰가 이분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적어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부가 이렇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미안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그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첫째로는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했던 공약이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라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최근에 전시작전권 문제, 이것도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약속한 거거든요. 예. 아무런 국민들에게 대한 뭐 설명 없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이거 헌신짝처럼 뭐 대통령 된 이후로 뭐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 경제 뭐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 회복,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살기가. 그러나 이 문제는 저는 보기에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해야만 이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 28년 맞벌이 부부가 28년을 애를 써도 전세를 얻기 힘들다. 이게 엊그저께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겁니까? 대기업만 열심히 해가지고 됩니까? 국민 모두가 해야지. 이 경제 민주화 이 문제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잘 내세웠어요. 국민들이 이거 믿었거든요. 이게 지금 헌신짝처럼 버려졌어요. 국민 통합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가깝게는 세월호 문제. 어떤 방법이든지 국민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 씻어주겠다.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이 약속하셨어요. 엊그저께 국회 갔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한 거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하갑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사 문제예요 지금.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인사예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하신 인사 중에 야 저건 진짜 잘된 인사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인사를 쓰는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런 인사 있었어요. 국민들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인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랬는데 저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을 기용하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저는 인사에 등용을 해야 된다. 예? 이거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모든 일 다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굴 결국은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시켜서는 그 사람이 국민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대통령과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국 이게 한 대표님 리더십의 문제, 권위의 부재 문제로 이어지는데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권위를 찾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 대표님은? 모든 것이요, 간단해요. 제자리에 있을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요. 근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담당 부총리는 그래도 이 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 거의 없어요. 공무원 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안전행정부인가요? 그럼 그 행정부 장관이 말입니다. 국회 와서 얘기하고 또 여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말이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 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고 장관들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 계시면 받아 적어서 말이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건 국민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늘 설교를 하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국무위원들도 자기 책임하에 국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인사 문제도 그래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민주국가에서요.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뭐 수만 개 된다고 그럽니다. 다만 임명해도 국회에 무슨 청문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공을 세워준 사람들, 정당에 있던 사람들 써요. 그리고 이 반대당에 있던 사람도 필요하면 물론 쓰지만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꿔지면요.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임명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다만 합당한 인사를 하느냐. 알겠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저희가 오늘 신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할 거는 많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겠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민주당 총재셨던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그리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갈릴리교회 임명진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에 눈에는 눈약 코비콤 S.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예, 비 내리는 가을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